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북한의 총력 투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프레이밍 효과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루신의 소설집 외침에서 고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과거를 잊어버린 조선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다스베이다에서 했던 미투 관련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쭉 들어오지 않았고 논란이 된 에피소드만이라도 처음부터 성실히 듣지 않은 분의 경우에 대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총수의 주장은 이러하지요. 지금 나온 미투, 즉 권력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고발하는 운동은 지지해야 하고 또한 그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이다. 네, 이게 전제입니다. 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없으며 모든 것을 공작의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 세력은 이 미투 운동 지지자마저도 문재인 정부 지지자를 분열시킬 효과적인 도구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발언에서 전제를 묵과하고 결론만 밑줄을 긋는다면 성폭력 피해자는 앞으로 자신이 고통받았던 사실을 고발함에 있어 일단 그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 걱정하며 폭로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한 말이 그렇습니다.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이냐.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을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사람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김어준은 어디에서도 진보 인사의 성폭력을 공작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취지도 없습니다. 게다가 김 총수의 그 발언은 대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댓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당을 상대로 공작해온 음험한 자본 정치 언론 권력의 공격에 대비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던 터입니다. 참고로 김어준 총수는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자신 또한 가장 혹독한 피해를 입어왔던 당사자고요. 다른 김어준 비판자는 그럴 수 있어도 금태섭 의원은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여당 의원이라면 또 율사 출신 의원이라면 이런 공작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꼽혀 여당의 당론이 된 공수처를 두고 애초부터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금태섭 의원 아닙니까? 그 안이한 안목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논란을 부른 김어준의 걱정은 여당의 안이함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그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그리로 가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예언 한번 해줍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어제도 공간이 좁아서 불편하게 들으셨을 분들 많았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번 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3월 4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로 모십니다. 아울러 그날부터는 낮 2시에 제가 설교하는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실까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모처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직 신부가 어린 신도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런 KBS의 보도가 나왔죠. 이에 천주교 수원교구가 소속 신부의 성폭행 시도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토요일 성당의 신도들에게는 전혀 다른 취지의 단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사흘 정도만 있으면 잠잠해질 테니 성당에 나오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교구 측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성당의 미사를 취소하는 것은 교구의 주교단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일각에서 미투 운동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토요일 공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일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댓글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하지만 김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 총수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공작 정치와 음모를 조심하자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공작하는 자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의원님 같은 분이다. 이런 내용의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다스 전무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 집중 캐물었는데요.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대비해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회식 보면서 저는 하나 들었던 소액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선수단이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많으셨어요. 숫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입장해오는 우리 선수단 정말 많았고 그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뭐 팀킴의 영미 씨를 포함해서 뭐 일부 분들은 메달도 따시고 되게 큰 힘 받으셨을 텐데요.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지키고 또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모든 선수들께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예, 뭐 걱정들 많이 해주시고 저 자신도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오늘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평화올림픽, 평화를 향한 첫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평창은 지금 당장의 평가도 좋지만 전 역사 속에서도 아주 훌륭했던 올림픽으로 그렇게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번 올림픽, 사실 자유한국당이라는 바리게이트가 없었다면은 이번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 무드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예, 역설적이죠. 예, 평양올림픽을 주장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아, 이게 진짜 평화올림픽이구나라는 생각을 불어 넣어준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요. 네. 정말로 공수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 게 이제 점거농성을 시작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장제원, 김무성, 이분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배신자 이미지를 털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나갔다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 김문수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방법이죠. 내가 더 극우고 더 과격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보수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 김문수 의원 결국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다 잃고 극우 인사로 전락하는 모습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천천히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고 참 한편으로 안쓰러웠는데요. 예. 장제원 의원이 도로에 들어오는 모습에서 저는 김문수 의원의 그림자를 봤다고나 할까요? 예.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장제원 의원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자유한국당, 뭐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치고 뭔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 좀 있었고요. 예. 뭐 탄핵 기간에서도 그랬고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뭐 자유한국당도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바른정당으로 옮겼다 다시 돌아와서 과잉 충성 경쟁에서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할복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비장하게 보여주는 것을 해서 그 지지자들과 이런 분들은 사실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니까요. 예. 보면서 되게 비장미를 느끼고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중간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죽나 싶고 되게 혐오스럽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배를 직접 칼로 찌르고 뒤에서 그 사람의 목을 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비장미가 느껴진다기보다는 혐오스럽다고 보는 게 더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비장미가 넘친다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혐오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중도층 포기하고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 찍을 사람들을 정확히 챙겨서 가겠다라는 방침을 굳혔구나. 그냥 아마 부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다른 지역들은 민주당이 좋은 기회를 만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만 지키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 총선까지는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여튼 저기 벌써 사나웠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외교와 통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같이 좀 붙어서 힘을 내주고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데 이 중체대한 순간에 북한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던지고 한국 사회 전체를 압박해온 이 순간에 이런 식의 유화적인 대응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나 싶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사실 이제 이번에 내려온 사람들의 면면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왔습니다. 천안함 문제 등등으로 해서 말이 많지만 다타가 공인하는 대남 문제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인 거죠. 예.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으로서 친서를 전달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 친서의 전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상회담을 하자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여건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건을 만들려면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당사자가 내려와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김영철이란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누구누구가 올 것인지를 서로 다 합의한 다음에 합을 맞춰서 내부적으로 다 조율하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북한은 어떤 카드를 들이밀었냐를 보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영철이라는 대남 문제에서 최고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물론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을 보낸 것이고 2박 3일 일정으로 보낸 것이고 또 최광일 북한 외무성 미주 부국장을 보냈단 말입니다. 예. 작년에 미국 NBC와의 인터뷰를 평양에서 진행하면서 ICBM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죠. 미국 언론에도 알려져 있고요. 북한 외무성 미주 부국장을 보냈다는 것. 이거는 미국이 대화를 걸어왔을 때 그 문제 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보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건 결국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를 꼭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온 그 후커 보좌관, 잘 아실 겁니다. 후커 보좌관은 누구냐면요.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입니다. 후커 보좌관이 2014년 11월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케네스 베하고 이제 두 명의 석방을 위해서 방북을 했을 때 같이 방북을 했던 인사죠. 한국 문제 정통하고 한국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보좌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내려왔다는 자체가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역시 예상하고 보낸 사람이라고 봐야 하고요. 2014년 당시에 북한의 협상 당사자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구면이란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관계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커 보좌관이 오는 것을 알고 보낸 것도 함께 있는 거죠. 그건 거꾸로 미국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올 거라고 보고 후커 보좌관을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둘 간에 정확한 문서상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뻔하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대화하는 상황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인물들을 짰다고 봐요. 이 문제는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냐 하면요.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날리는 블러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블러핑이 아니라고 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는 걸 밝힌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 등에서 북한과 교류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들어간 점을 밝혔는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요. 보수 정치행동위원회라고 이제 한국말로 되게 이상하게 번역 CPEC, 컨설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돈 깨어나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돈을 여기서 잔뜩은 몇백억 단위로 잔뜩입니다. 잔뜩 모아놓은 다음에 보수 정치를 잘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후원금을 막 톡톡 내놓는 집단이거든요. 이 CPEC이라는 데가. 거기에 나가서는 이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나가서 아주 북한을 그냥 조지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을 한국 사람들이 좀 보면서 야 이거 북한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냐 또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언제나 대화와 압박이라는 것에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북한의 제재를 실질적인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다가는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까지는 야 이거 그런다고 해서 폭격이 하겠습니까라고 보고를 하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보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제일 목표는 핵 개발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 제일 목표입니다. 전쟁이 나면 체제 안정이고 뭐고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대화에 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국면에서 이 호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걸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위중한 판국에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인이 아니니를 따지면서 다리에 가서 들어오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환영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난동을 부린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총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 순간에 정말 이렇게 눈치 없이 놔주는 것을 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가장 모르는 게 전 자유한국당인 것 같아요. 전쟁을 멈추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적국이란 얘기인 것이고요. 적국과 대화를 하는데 적국에서 지금까지 전쟁과 관련돼서 한반도 전쟁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런 식이라면 북한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점괘를 받고 했던 것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었던 것이고 그 노름에 맞춰서 통일은 대박이니 하면서 박수 쳐가면서 북한 망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래서 전 매일 묻는 질문입니다만 지난 9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가 한 일이 무엇이고 이명박 대통령 게다가 천안함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한테 사과 아닌 사과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외국 나가서 구걸이나 하고 다닌 주제에 지금 와서 이 판국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을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쟁이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전협상의 대상과 대화를 하는 것은
모두가 군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휴전을 하려고 하면 싸우는 당사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군인들이 당연히 껴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인민군의 지위라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를 압도하는 이 군인의 지위라는 것이 있는데 군대 지도자들까지 보내서 절박하게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그 안에서 대화를 정말로 이끌어내서 북미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미 동맹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열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단순히 6월에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나가서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정당들은 정말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굴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이러한 엄중한 정국을 보고 남북의 평화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참화를 다시 불러오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지방자치 선거에 한 표를 더 얻어보겠다라는 이러한 정략적인 행동들은 즉각 중단하고 같이 힘을 모으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토끼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정적인 지지층들, 그들의 표가 이탈되지 않도록 색깔론 계속 제기하고 지역 감정도 은근히 부추기고 이래온 자유한국당인데 근데 그분들만 갖고 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대구 경북이랑 몇 개 지역에서만 이기면서 진지전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덤비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 뭐 특히 영남과 부산이 주목이 됩니다만 이런 지역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왜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중도표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있는 기본 동력만 챙겨서 본인들과 상관없는 지자체 선거는 놔두고 총선을 다시 도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어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주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선물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동영상으로 배우는 통단기의 기타 레슨 교본입니다. 통단기는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죠.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거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주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 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우리 야구 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있어도 없어도 뭐 상관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올림픽을 뭐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유심히 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긴 한데 저는 올림픽만 하면 너무 재밌게 봐요. 너무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메달을 많이 따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주 신나게 봤었습니다. 예, 보니까 말이죠. 컬링. 아유, 뭐 은메달이긴 했지만 은메달이 뭡니까? 금메달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위대한 족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죠. 전 전혀 몰랐는데 이게 당구하고 골프를 좀 합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정무 실장하고 술을 마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근데 야구를 응용한 동계 스포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공을 치고 이제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이렇게 스케이트로 그럴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스키 타고 막 1루로 칠 줄 알고요. 하여간 참 재밌는 스포츠였는데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고요. 참 많은 발군의 그런 우리 스타들을 또 우수수 배출하게 돼서 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정말. 정말로 한 며칠 동안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동계올림픽 보면서요. 예, 이 동계올림픽이 뭐 예전에는 남의 나라에서 주로 메달을 다 석권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땅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또 우리 선수들의 어떤 그런 남모르는 노고와 또 이런 열정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제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될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북 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많이 잡았고 하여튼 제 인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보내고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라고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이론을 풀어보고 싶어서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이펙트, 틀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아주 간단히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전제는 인간이 어떤 정해진 본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주류 경제학이 장담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현명하기도 한데 때로는 바보 같은 멍청한 결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잘 속기도 하죠. 이게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프레이밍 이펙트, 틀 효과라는 건 사람을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놓으면 행동도 그 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리 로스라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데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개예요.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는 상대와 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런 실험은 어떻게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니까요. 이 실험을 바다에서 하건 육지에서 하건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로스가 실험을 해보면 단지 게임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게임 이름을 공동체 게임으로 정하고 참가자들한테 자, 우리 공동체 게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참가자들 중에 70%가 협동하는 버튼을 눌러요. 반대로 게임 이름을 월가 게임이에요. 이렇게 정하고 알려주면 이제 월가는 아시다시피 배신이 난무하는 자본의 전쟁터죠. 이름만 그렇게 바꾸면 70%가 상대를 공격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자주적이고 굉장히 똑똑해서 언제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틀을 하나를 딱 잡아놓으면 공동체건 배신이건 이런 틀만 하나 정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조금 어리석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세상이 틀을 짜는 놈들에 의해 조작된다는 뜻인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사실 주류 경제학이 짜놓은 거짓된 틀에 갇혀서 속고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틀은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틀을 멋대로 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왠지 이기적인 게 정상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대부,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니얼 카너먼 같은 경제학자는 이 틀이 주는 영향력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죠. 물이 절반이 들어있는 컵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야, 물이 절반밖에 없어. 요렇게 틀을 잡고 발표를 하면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틀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컵에 물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반면에 다른 공동체의 지도자가 야,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어. 앞으로 몇 번은 더 먹겠다. 요렇게 틀을 짜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여유로운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밍 이펙트의 본질은요.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이 틀 안에 갇혀서 좀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가르침은 사람이 참 간단하게 속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는 틀만 누가 딱 짜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속습니다. 프레이밍 이펙트가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마케팅 분야입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들을 잘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 효과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례가 미국의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늘 2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과거에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만년 2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광고를 하냐면 우리가 2위니까 2위만큼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렌터카 업계에는 부동의 1위 회사가 있었어요. 허츠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멀찌감치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비스는 2등인데 2, 3, 4등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언제나 역전될 수 있는 거죠. 요때 에이비스가 우리는 2등이다. 1등만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요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들은 사람들이 그 틀 안에 갇히죠. 아, 렌터카 회사는 허츠하고 에이비스 둘이 1, 2등이구나.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3위 이하부터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요 부분부터는 김용민 PD님께서 조금 불쾌하실 수 있는 대목인데 예. 김용민 PD님께서 대인배시니까 제 이야기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이 부분을 통편집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절대로 김용민 PD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닌 걸 잘 압니다. 마케팅 기법을 알고 그런 틀을 짜셨을 분이 아니시죠. 그건 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이나 김어준 총수님이나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바탕으로 동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제 농담스럽게 하신 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겠지만 공중파 방송이었던 뉴스공장이 팟캐스트 시장 1위로 들어왔을 때 뉴스 관장, 뉴스 농장 이런 패러디 코너를 개발하고요. 거대 기업의 골목시장 침탈을 성토하시는 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한참 웃었던 게. 전혀 김용민 PD님 의도와는 상관없지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우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 프레임이 확산될수록 공중파 출신 거대 팟캐스트 골목시장에 들어와서 잠식한다. 그리고 김용민의 브리핑은 이에 맞서겠다. 요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사람들 머리에 박히면요. 3위 이하가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뉴스공장과 김용민의 브리핑 둘 다 좋아하시고 김총수님과 김 PD님의 우정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자꾸 기억이 나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뉴스 브리핑이 뉴스공장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요 생각이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뉴스공장 1위, 브리핑 2위의 틀이 깨지지 않죠. 물론 이제 두 프로그램이 워낙 훌륭하고 두 분이 워낙 훌륭한 진행자시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지만 2위가 1위와 대립구도를 분명히 하면 3위 이하부터를 틀에서 몰아내는 굉장히 뛰어난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의도치 않았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김용민 PD님은 절대 저런 효과를 노리고 틀을 사용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방송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만 그건 뭐 저를 믿으셔도 좋아요. 다만 그런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그런 효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 제가 프레이밍 얘기를 왜 다시 꺼냈냐면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프레이밍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굴러간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이 하는 이야기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가요? 이 사람의 방안에 반대하면서 김영철을 죽여라 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당시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재향 군인의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명박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놀라운 프레이밍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프레이밍에 굉장히 오래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서 뭐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거나 그렇게 할 증거가 없다면 미제로 남겨두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명박이 씌워놓은 프레임 한마디에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 자체가 봉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무슨 장관 후보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우리나라 정치권이 계속 신앙 고백 같은 걸 강요합니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생각을 밝히세요.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새끼는 빨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2008년에 손석희 당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 진중권 교수님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나와서 토론에 격돌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주성영 의원은 그 유명한 뭐 대구의 화끈한 반문화 뭐 이런 거 운운한 정치인인데 이때 그 토론을 보면서 제가 실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제가 이명박 정부와 촛불 어디로 가나 요거였어요. 쇠고기 때문에 되게 촛불이 많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텐데
주성영 의원이 토론을 하면서 뭔 말만 꺼내면 무조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당신 한미 FTA에 찬성하십니까? 이걸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의미를 막 이야기하면 반대 토론 첫마디로 진중권 교수는 한미 FTA에 찬성해요? 이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냐면 2008년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을 든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그리고 반미를 선동하는 놈들이다. 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죠. 진중권 교수님이 그런 프레임에 노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에서 주성영 의원 뭐 개망신을 당하고 맙니다만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요. 사실은 프레이밍이 사람의 두뇌를 제한하고 합리적 사고와 토론을 막는 건데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예를 들면 김일성 개새끼 해봐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맞아요. 김일성 개새끼 이거 못하면 종북이다. 이 프레임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통진당 이런 프레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진보당이라고 부릅니다만 통진당 요 세 글자는 종북정당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저 새끼도 통진당이다 이래버리면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쯤인가 이 브리핑 초반에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댓글 사이트에서 저에 대한 댓글을 알려주셨는데 그 댓글이 뭐였냐면 이완배는 통진당이지 이런 댓글을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한 다음 날이었냐면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정희 대표는 진보 진영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누군가 비를 맞을 때 우리는 그를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우산을 쓰고 비를 함께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동지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방송 초창기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완배는 통진당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난 통합진보당 출신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 당 근처에도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신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넌 통진당이냐라는 질문은 너의 당적이 어디냐라는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통진당은 종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야, 너 통진당원이냐? 아닌데? 나 진보신당 당원인데? 요 대화는 야, 너 민주당원이냐? 아닌데? 나 정의당원인데? 이런 대화하고 완전히 다른 대화입니다. 너 민주당원이냐? 아니, 나 정의당원인데 이 대화는 상대의 당적이 뭔지를 묻는 질문이지만요. 너는 통진당원이냐? 아니, 나 진보신당 당원인데 이런 대화는 너는 종북이냐? 혹은 종북들과 한패냐? 아니라면 증명해봐. 뭐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말조차 못 꺼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 결성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멀쩡한 원내 정당을 왜 해산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말하면 너도 통진당이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합리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려면 저는 통합진보당 당원 아니고요.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니까요. 뭐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김일성 개새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비이성적인 폭력의 도구같이 돼버리는 거죠. 최근에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민중당 대변인이 됐던데요. TV조선 기사 제목이 끝내줍니다.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김재현 민중당 대변인으로 복귀, 통진당 다시 전면 나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진당 요 딱 세 글자로 완벽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제압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프레이밍인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프레이밍이 무서운 건 합리적인 토론을 막을 뿐더러 정상적인 반성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민주당의 총선 패배는 막말 김용민 때문이다. 이런 프레이밍. 제가 김용민 PD님과 방송을 함께해서 쉴드를 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비상식적인 프레이밍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프레이밍에 갇히면
패배의 원인을 한 정당이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분석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프레이밍 효과라는 건 결국 사람을 하나의 틀로 가둬서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운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효과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이 짜놓은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지죠. 이 프레이밍을 이용해서 지배자들이 70년 넘게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유당 당원들이 통일대교에서 자빠져서 전공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관심도 없고요. 대꾸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 올해는 연초부터 지랄이 대풍년이시네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그 프레임에서 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명박이 2010년에 씌웠던 프레임, 대한민국에 살면서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용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프레임에 다시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는 어떠한 틀, 프레임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논쟁을 해야죠. 김영철 방한을 계기로 자유당 애들이 또 이 철진한 프레이밍을 꺼내는 걸 보고 한국 사회가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조작된 틀 안에 갇히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프레이밍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통일대교에서 그렇게 연좌 농성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내려오는 걸 못 막았어요. 저는 네. 아이고 저것들 삽질했네 이러고 말지요. 사실은.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심각한 패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저지를 했어야 했어요. 일단 칼을 뽑았다면. 공권력에 맞서서 저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최대한 거기서 투쟁을 벌여가지고 사달이 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주 허망하게.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모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말이죠. 김성태 씨가 한국노총 출신이긴 한데 투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열심히 안 했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한국노총이 언제 이렇게 투쟁다운 투쟁을 했었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했죠.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통일대교를 건너지 못하고 우회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 저지를 위해 통일대교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있었던 김무성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청년들을 죽인 살인범을 손님으로 맞아 악수하고 웃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을 즉시 사살해야 한다며 원색적인 표현도 마다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010년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범이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역시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2010년 발표된 천안함 피격 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김영철 당시 인민군 정찰총국장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 이런 내용의 결론만 내렸을 뿐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침몰 사고 주범이다.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은 세계일보인데요. 2010년 세계일보는 천안함을 공격한 장본인으로 군 정보 당국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라는 주장은 MB정부의 군 정보 당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 보도 직후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가 사실인지의 여부는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 북한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가정보원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건 아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4년의 김영철과 2018년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남북 군사회담 당시 북쪽의 수석대표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천안함 사건과 연계하지 않았죠. 한겨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이중잣대를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대체로 쾌청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9도, 전주 12도, 부산 1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아침에는 보통, 낮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루신의 소설집 외침을 골랐습니다. 아, 루신.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루신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말이 있죠. 물에 빠진 개는 계속 두들겨 패. 그 동물권 옹호하시는 분들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동물을 학대하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루신이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라는 에세이에서 혁명 과정에서 쫓겨난 무리들을 용서하면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은, 물에 빠진 개라고 해서 불쌍하게 여기면은 그들이 다시 기어올라서 이 판을, 혁명의 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예. 그야말로 이 반동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개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필요 없이 두들겨 패야 한다. 페어플레이를 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두고두고 옳은 얘기 같습니다. 제가 루신 얘기는 생각 같아서는 한 6개월 내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기도 해요. 예.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글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루신의 이 소설집 외침을 떠올린 이유는 그중에서도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김영철 방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논란 아닌 논란들, 예. 자유한국당과 그 패거리들의 광란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내기가 정말 힘들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예. 이번 방문을 둘러싸고 저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참 과간이에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2014년에는 그렇게 환영한다 그러고 큰 길을 열기로 약속했다 얘기하고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저렇게 폐악질을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드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반말마저 비명처럼 들리기도 해요. 오히려 결정적인 위기 국면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다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많은 길들이 필요하고 더 많이 오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흉이다 이런 시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천안함에 대한 그 의혹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풀리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북을 악마화, 혐북 발언이라 그러죠. 이 북한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저렇게 비외교적인 언사들 내뱉는 것, 사살해야 한다는 등, 체포해야 한다는 등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걸 풀어가야죠. 풀어서 평화의 길들이 한 뼘이라도 조금씩 넓어지게 해야 할 텐데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루신의 고향에서 얘기하는 길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네.
이 루신의 소설집 외침에는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향이라는 작품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루신이 1936년에 죽고 난 다음에 이육사 선생이 번역해서 소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육사 선생은 잘 아실 테고요. 이육사 선생이 좋아했던 중국의 작가가 루신이었습니다. 루신이 죽고 난 다음에 고향이라는 작품을 손수 번역 소개하기도 합니다. 루신은 도시에서 공부하던 내가 이제 고향에 찾아가서 고향의 짐을 정리해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시골에 살고 있는 어릴 적 친구 룬투를 만나고 룬투가 아직도 오래전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사연들을 봅니다. 얘기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고향에서는 고향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그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살고 있는 룬투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이 도시와 대비되는 그 시골의 비문명적인 그런 모습들까지 아릿한 그 거리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루신의 문장에 백미라고도 하는데요. 고향을 찾아갔을 때, 룬투가 나타났을 때 이 화자의 눈에 잡힌 모습을 이런 문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짧게 읽어볼게요. 예. 이때 신비로운 그림 한 폭이 머리를 스쳐갔다. 검푸른 하늘에 노란 보름달이 걸려있고 그 아래 바닷가 배사장엔 새파란 수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사이로 11~12살이나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목에 목걸이를 한 채 차라는 놈을 향해 힘껏 작사를 던지고 있었다. 놈은 잽싸게 방향을 틀더니 외려 그의 가랑이 사이로 쏙 빠져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고 선명한 문장으로 과거의 룬투란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른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길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요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 루신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몽롱한 가운데 바닷가 푸른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그 위 검푸른 하늘엔 노란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생각해보니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예. 이 땅 위에 처음에 길 같은 게 있었을 리가 없죠. 예. 근데 본시 땅 위엔 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루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젖어든 상념 속에 이 길의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관계도 그렇지만은 남과 북도 그렇고요. 간헐적으로 오가기는 했었죠. 이제 좀 더 자주 오가면서 길 아닌 길 위에 정말 길다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루신은 오늘에 와서도 이게 전혀 변색되지 않고 옛날 얘기 같지 않고 폐부를 콕콕 찌릅니다. 네,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의식의 한 기퉁이를 막 쥐어파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만나면은 내가 무력감에 젖어들거나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루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루신의 글을 읽다 보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남북 화해 국면이 조금씩 펼쳐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까? 예. 절망의 시간을 깨는 아주 날카로운 언어들이 루신의 글 속에 곳곳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바로 금방 읽어드린 본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주 오가는 과정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들의 끝간데까지 가는 방해 공작에 굴하지 않고 대화의 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루신은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진정성을 변색시키지 않고 그렇게 관에 들어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루신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야말로 지식인입니다. 어떤 세력에 포섭되지도 않고요. 끝까지 자신의 개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훼손하는 모든 것과 저항을 했고요. 동시에 중국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내적인 거나 외적인 것들과 대결했습니다. 루신의 싸움은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아큐정전처럼 또 동시에 외부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으로 남아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중국 근대문학의 전통에서 루신이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식인의 지성사에서는 변절의 역사가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친일부터 시작해서 친독재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의 세월들이 있는데 루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또는 민중들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들과 모든 그 권력들과 싸워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게 참 부러워요. 물론 루신이란 작가가 중국의 자산만은 아니죠. 인류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루신의 글을 자신들의 언어로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중국인들이 가끔씩 부럽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작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도 파란만장한 역사인데 어떻게 이게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맛과 멋을 지키면서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사야 잘 아시다시피 열강에 의해서 갈갈이 찢긴 또 30년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그런 역사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의 변절이 있었고요. 또 중국의 현대사 안에서도 한간이라고 하는 친일파들도 있고요. 또 마오쩌둥의 그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권력에 빌붙었던 지식인들의 모습도 없지는 않죠. 근데 이 강렬한 개성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동시에 약자의 편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온 루신이라는 작가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 루신이 있다면 한국에는 누가 있다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평화올림픽, 평창 겨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역사상 최고의 겨울올림픽이라고 호평했지요. 이런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보여줘 비난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대교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범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남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밤새 통일대교를 지키고 있었는데 김영철은 우리를 피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섭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2014년 남북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로 방남했었지요. 그때 새누리당은 대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2014년에 김영철과 2018년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은 자유한국당만 만나야 한다고요? 박근혜의 평양 방문이나 2011년 돈봉투 구글 사건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요? 하하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돈봉투를 주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이런 주장을 북한이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MB는 내가 배를 만들어봐 아는데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차피 감옥 갈 거니까 사실대로 말한다고요. MB가 종북 좌파라고요. 북한의 바람대로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획책이었다고요. 아이고, 남남 갈등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장하고 있지요.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질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수 명현수 씨가 부른 내 거야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네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당신만큼 좋은 건 없어요. 사랑이 별다른 게 있나요? 당신이 함께라면 최고죠. 한평생 당신 위해 살아갈게요. 언젠가 당신께 꼭 한번 고백을 할 거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랑한다고. 어서 와요 빨리 와요 내 사랑. 당신만을 사랑해요. 날 좀 봐요 나만 봐요 내 사랑. 당신 내 거야.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슈 짚어볼까요? 최근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당을 밟았잖아요. 예.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사차 방문을 했고 오전 10시경에 도로산을 통해서 내려왔다가 KTX로 이제 평창으로 갔죠. 예. 요거 관련해서 좀 조선일보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지난 2014년에 어떤 보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자유한국당도 그때는 북한 선수단 응원단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환영을 하더니 좀 뭐랄까 어제 엊그제는 거의 뭐 꼴값이더라고요. 갑자기 뭐 도로를 막 점거하고 예. 뭐 시위 같은 걸 하던데 뭐 거기서 막 밥도 먹고. 아, 밥은 먹어야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먹고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디어문국 증언에 따르면은 쓰레기도 그냥 놓고 갔더라고요. 아, 자기들이 먹었으면 좀 치워야 되는데. 그 통일대교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누가 가서 치운다고 그렇게 거기다 쓰레기를 투기하고 갑니까? 그러게요. 그 애초에 통일대교도 일단 도로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보면은 뭐 촛불 집회 그리고 이제 뭐 광우병 집회 뭐 이런 거를 그때를 좀 돌이켜 보면 시민들이 한 10명 20분씩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뭐 노래도 부르고 김밥도 나눠 먹고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광화문 광장이 뭐 해방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예, 예.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위대한 촛불 혁명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보장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예, 예. 어쨌든 뭐 북한 대표단이 내려왔죠. 그래서 뭐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 체계자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는데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조선일보도 일이 안 되길 바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죠. 예.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조선일보가 예전에 썼던 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뭐 남이 하면 불륜 이건데 예. 얘네들은 불과 3년 반 전에 자기들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기억도 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최근에 조선일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파견하기로 했었죠. 예, 예. 그게 22일이었는데 23일에 그러니까 올해 2월 23일에 조선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번엔 천안함 폭침 주범이 평창 온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연평도니 뭐 목함지뢰니 미국의 뭐 소니 해킹이니 이게 다 김영철이 배우라는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이날 사설 제목이 천안함 주범이 한국과 유가족 능멸하게 만들 텐가라는 제목이에요. 예.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결론부터 말해서 정부는 김영철이 대한민국 영토를 밟게 해서는 안 된다.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버젓이 대한민국 영토를 누비고 다니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천안함 유족들이 어떤 심정일지 정부는 헤아려 받는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죠, 인천에서.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이 황병서하고 최룡해 등이 내려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남북 장성급 회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난리가 났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때, 그러니까 남북 장성급 회담 때 북측의 대표단으로 들어가 있었죠. 예. 조선일보 말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주범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 조선일보는 과연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예, 예. 2014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요. 일단 일면에 우리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예. 김영철 당시 북한 국방위 정찰 총국장이 밝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실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일면에는 천안함 얘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회담 내용만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아, 그 김영철이 지금 조선일보가 문제 삼고 있는 김영철이었습니까? 네, 그 김영철 맞아요. 일면에는 이 천안함 얘기 없이 그냥 회담 내용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3면에 이 조선일보가 천안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이날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국방위 정책총국장, 딱 요 부분에서 천안함 폭침 이 말이 딱 나옵니다. 하나.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소개한 정도였죠. 그리고 그 밑에 기사를 보면 기사의 제목이 남북회담 전문가 김영철, 김정은의 직보 가능한 인물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을 소개한 기사인데 남북회담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김정은에게 직보 가능한 인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효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김영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김영철은 인민군 소장이던 1989년부터 남북회담에 단골로 등장했다. 그는 2006년에서 2007년 열린 3에서 7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를 지내는 등 회담 일꾼으로 전문성을 쌓아서 김정일의 전폭적 신임을 받았다. 김영철은 김정일이 3대 세습에 박차를 가하던 2009년 2월 대남 공작 총책인 정책총국장에 올랐다. 이후 5년 8개월 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농협 전산망 공격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과 위협을 기획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김정은에게 직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지막엔 띄워준 거네. 그렇죠. 네, 뭐 박근혜 정부가 이 김영철하고 대화를 하면 김정은에게 바로 들어갈 거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천안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끼우는 거죠. 전혀 뭐 비판적인 논조로는 안 보이고요. 이게 조선일보가 비판적인 논조라고 좀 보기 어려웠던 게 이날 사설이 진짜 교관이었어요. 사설 제목이 뭐냐면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북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이날 회담에 나온 북측 수석대표는 김영철 국방위 정책총국장이다. 김영철은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역이다. 우리 입장에서 그는 전범이다. 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얘네가 이제 스탠스를 지키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게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인물까지 상대해야 하는 것이 남북회담의 어려움이고 현실이다. 라면서요. 아이고 세상에. 좋은 결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북한의 관심은 김일성 3대 부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뭐 원천 봉쇄하는 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이런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갈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 하고 지금은 한국을 능멸한다, 편안한 유족들을 능멸한다라고 주장하고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좀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너네가 무슨 비판을 하려고 해도 기준을 하나로 세워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조선일보도 똑같은 짓을 한 건데 자기들도 좀 뻘쭘했는지 엊그제죠. 2월 20일의 사설에는 그런 얘기도 좀 담겨 있더라고요. 예. 이날 사설 제목이 김영철 방한 노림수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나인데요. 여기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2014년 당시에 새누리당이 김영철이 오는 데 대해서 환영 논평을 냈는데
왜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영철이 북측 군의 고위 관계자로서 판문점 남북 군사회담에 참석한 것과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가 우리 주최 올림픽에 주빈으로 초대받아서 2박 3일 동안 우리 땅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긴 했어요. 아니 휘젓고 다닌다는 표현은 또 뭡니까? 아니 와가지고 휘저으면 안 됩니까? 아니 김영철이란 사람이 그냥 육로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서울에서 KTX 타고 이제 평창 가서 폐막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뭘 지금 우리 땅을 휘젓고 다니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뭐 보니까 핑계를 댈 게 진짜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웃긴 논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은 그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 아닙니까? 그렇죠.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2014년 아시안게임 때 그 군에 있는 수뇌부가 한국에 왔던 거예요. 예. 한국에 와서 뭐 인천에서 휘젓고 다녔었죠. 예. 이런 식으로 따질 거면 그때 뭐 이 사람들 오면은 잡아다가 포로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지금에 와서 이거는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보수 정권이 해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뭐 씨알도 안 먹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워낙 2014년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게다가 지금 조선일보가 김영철이 천안함 사고의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함 사고가 있었던 2010년 4월에 세계일보가 천안함 침몰은 북정찰 총국 소행 이런 기사를 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정찰 총국장이 김영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김영철을 주범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세계일보의 이 기사에서 이거를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냥 한 군의 고위 소식통이라는 취재원으로 나와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보도에 대해서 당시 이제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보도 사실 여부는 알 수 없고 북한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기관, 어느 인물이 주도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쟤들은 지금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천안함 주범이 온다라고 지금 빽빽 지르고 있는 셈이죠.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탈북자 출신인데 북한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한 기사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25일에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천안함 폭침, 이 연평도 포격의 주범은 김영철이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이다. 북한에서 이들의 지시가 없이 누가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김영철이 무죄란 것이 아니라 주범이 누군지는 분명히 하자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전쟁 중이라도 적장과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만나고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이게 좀 더 상식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과 그리고 또 조선일보를 보면 과거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과거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성화 기자는 이제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민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신뢰가 잘 안 되죠. 우리 저 정상근 기자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어떤 원인에서 침몰한 것인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그때 발표가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북한이 뭐 연평도 포격 때나 아니면 뭐 어떨 때나 무슨 뭐 어떤 도발을 했을 때나 항상 북한은 자기들의 성과를 포장을 해서 TV를 통해서 내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북한이 그걸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우리 측이 오히려 북한에 천안함이 너네가 했다는 걸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발표는 믿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명쾌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발표가 났다면 믿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의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른바 보수 정권, 보수 언론, 조자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조자동맹이요?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동맹에서 조자동맹. 이 조자동맹은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예요. 북한 폭침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몰라도 아니 당신은 북한에 의한 폭침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다면은 뭐 그냥 공직에서 배제시키고 비난하고 국가관을 의심하고 이 미친놈들이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그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인간이 어뢰를 타고 네,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거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천안함 사건이 과연 북한에 의한 폭침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진실의 게이트를 다시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명박 정권 때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던 정권의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들 그 가족분들의 어떤 진실에 기반한 명예를 분명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진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역한다. 아니 왜 못 믿느냐? 아니 무슨 천안함 폭침교라는 종교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북한이 했을 수도 있죠. 북한이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 과정이 너무 좀 의혹들이 많다, 의혹투성이었다,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바디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군합동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려진 이 결론에 시민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두 5,027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97% 거의 모든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합동조사단 결론을 믿는다고 답한 시민들은 3%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평창가자님, 천안함 사건도 재조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완진님,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청와대 기록물 속에 진실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네, 천안함 관련한 문건이 있을까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근성을 뜻하는 일본어가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곤조인데요. 정답자 저수지 게임님. 2013년 기념철이 판문점에 왔을 때 김무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개거품을 무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살구와 다래님. 댓글 부대를 이끌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네요. 알바토님 이메일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파삐님,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일까요? 우리 군이 그렇게 무능하다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요? 희민님, 천안함 침몰은 누가 한 짓입니까? 무디님, 자유당의 설레발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애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합니다. 클리폴님, 정선태 교수님 코너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애진님, 김수민 평론가 코너는 김용민 브리핑의 백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유 있되 교만하지 않고 올곧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